영화는 한편의 여행이죠.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영화 팟캐스트 화면을 여행하는 유랑단 조조유랑입니다. 네, 벌써 4화를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갈 수 있을까 의심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술자리에서 시작을 했던 팟캐스트라 가지고. 근데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한 입장에서 그냥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앞으로 한 400회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거의 집순이처럼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할 게 없었네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진짜 좋아지지 않았나요? 저 정말 꽃구경 가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랑요? 어머. 눈물 나네요. 저도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피아노를 너무 안 쳐서 좀 아쉬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슨 받을 때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실은 조이님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치거든요. 아닌데요? 아니요, 저희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음악을 넣잖아요. 이렇게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조이님이 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전 네.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중간에 막 작곡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바빠요. 좋겠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한 3, 4일 전에 치아 미백을 받았거든요. 갑자기요? 네. 제가 좀 누렁이라 가지고 치아 미백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개구개를 하고 20분 정도 동안 이거 따뜻한 거를 좀 쬐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근데 누워가지고 그걸 찌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개구개를 하고 잤습니다. 진짜 웃겼겠다. 네. 어이없었어요. 그 사진을 누가 찍어줬어야 됐는데 한 명이라도 같이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렸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저번 녹화는 어떠셨나요? 저는 그 오스틴 버틀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티모시 샬라메의 팬이었는데 오스틴 버틀러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여러 개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이 엘비스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막 춤을 추시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그거 보셨어요? 그 막 웨이브 하면서 네. 그거 보셨죠? 그 정말 대단합니다. 여자 그거. 관객이 소리 지를 때 저도 소리 질렀어요. 저 그거 4D로 봐야 된다고요. 4D요? 탁월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만들다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도 조금씩 듣고 있는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듣는 한국 팟캐스트가 여둘톡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영화가 여둘톡이랑 똑같은 순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1화부터. 괴물부터. 어머. 전 괴물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파묘랑 주는 한다고 하셔갖고 우리랑 되게 똑같은 순서다 했는데 전에 거 들어보니까 2023년 최고의 영화를 괴물이라고 하셔서 어머. 특집을 2시간짜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랑 같은 순서로 하고 있어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랑 계속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랑 경쟁 팟캐스트가 돼야죠. 경쟁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롤모델이라서요. 사랑합니다. 저는 듄2를 녹음하고 굉장히 그 이후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업로드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욕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잖아요. 30분 정도 했는데 네. 정말 욕밖에 없는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욕을 조금 빼야 되나 이거? 왜냐면 저도 엄청 막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3분의 2가 욕인 거잖아요. 듣는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좀 기분 나쁘겠는데 그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편집을 하다가 심심해서 우리 팟빵 그거 들어가 봤거든요. 아니 근데 세상에 어떤 분께서 3시간 3분이나 들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 걸요? 네. 네.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디 오. 이름이 A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동생 아닌가? 정말 그리고 구독자가요 2분이 늘으셨어요. 어머. 총 어머. 5명, 3명은 우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3명은 우린데요. 2분이 눌러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에서도 들어주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캐나다에서도 들어주시고. 어머. 신기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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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2화 모두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새로운 코너인 유랑 기록으로 넘어갈 건데요. 유랑 기록은 저희 셋이 각각 문화생활을 뭘 했는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거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앞장만 읽다가 덮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한국 작가가 썼다는데 막 주인공 이름들이 다 외국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별론데 하고 덮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 이해가 되면서 무릎을 탁 친 거죠. 아, 이런 거였군 하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게 약간 모모 다들 아세요? 읽어보셨나요? 모모? 네네.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뭔가 모모처럼 되게 따뜻하고 판타지스럽고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약간 세계관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꿈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꿀지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꿈을 사는 거고 주인공들은 꿈 백화점에서 사람들에게 꿈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겠네요. 이거 네. 시리즈가 여러 개인가요? 2개인데요. 원래는 전자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종이책으로도 소장을 하고 싶다 해서 종이책으로 나중에 출간이 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케이스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아직 스피노자 윤리학 수업이라는 책을 아직 덜 끝냈고요. 오늘도 지하철으로 오는 김에 읽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책을 그냥 하나 또 샀어요. 그 리틀 라이프가 SNS에 조금 유행이더라고요. 리틀 라이프라는 책이. 그래서 그거를 원서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2권 책을 샀습니다. 리틀 라이프가 무슨 내용이에요? 솔직히 내용 몰라요 저는. 응? 배경이 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거 읽고 막 운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샀어요 전.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오, 내용은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충동성이 상당히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3일 만에 하자 하죠.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네, 저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저는 다뇨 작가님의 세계는 제목이 이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수레바퀴 이후.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박지리 문학상 수상작으로 갑자기 우리 머리 위에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레바퀴가 생겨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근데 내용이 소설이 아니라 뭐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가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차피 저 인생 막 살 거라서 완전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그냥 지옥 갈래요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파란색 비율을 높여서 천국 갈 가능성을 높이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인물이 나와요. 그걸 읽으시면 약간 당연히 윤리학이라던가 뭐 죽음은 무엇인가,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되게 잘 들어있고 내용도 엄청 주석도 많이 달려있고 오랜만에 너무 똑똑한 소설을 찾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교인님 취향이네요.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이분 소설 또 찾아 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앤드류 포터라는 작가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건 단편집이에요. 이분이 단편 소설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이게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만나서 헤어진다거나 아들이 다친다거나 그런데도 그 짧은 분량에서 얼마나 극적이고 몰입감 있게 펼쳐내는지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데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노아 바움백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저 뭔지 아세요? 알아요.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되게 일상적인데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페이지짜리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아무튼 이 2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와, 꼭 읽어보고 싶네요. 근데 저번 주에 똑같은 말을 제가 편집하면 들었거든요. 지금 꼭 뭐더라 그때 뭐였죠? 멜랑콜리아를 저도 꼭 읽어보고 싶네요 하는 너무 그 기계적인 반응이라 저 지웠어요. 죄송한데. 근데 이거는 근데 저 지금 방금 생각했거든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다 읽으면 이거 읽어야지라고 진짜로? 생각했는데 네. 좀 더 다음번에는 말에 감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로 아무튼 언젠간 여기서 저 이거 읽었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저희 영화 언제 봤나요? 다 같이 시티 극장에 가서 봤는데 약간 독립영화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가 아니라 좌석도 단체가 별로 크지도 않고 약간 소극장 같은 데서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플들이 많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요? 커플들 엄청 많았지 않았어요? 저 못 봤는데. 옆에 다 커플 아니었어요? 눈물 나네요. 왜냐면 제 바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커플이라
더 잘 느껴졌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가 3명이었잖아요. 혼자 봤거든요. 힘내세요. 옆으로도 뒤로도 커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아. 안 보는 거야? 저 실은 옆을 안 봐요. 아, 네. 눈물 나네요. 아, 울지 마세요. 네. 저희가 영화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가 독특하다 보니까 줄거리를 아무도 안 믿을 것처럼 설명해보는 그런 코너를 가지고 싶어요. 일단 저는 이 이야기가 웹소설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탁소 아줌마인 내가 이 세계에서는 유일한 용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네, 물음표 느낌표. 저는 딸이 자의로 베이글에 빨려 들어가길래 엄마가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저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란 딸의 성적 정체성으로 갈등을 겪는 엄마가 손가락에 알통을 키운 뒤 딜도를 뜬 딸과 세계의 친절함을 퍼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 수 없네요. 하지만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그 내용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화 소개를 간단히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2022년 10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도 이 시기에 개봉을 했나요, 혹시? 제가 프랑스 있을 때 한 9월에 봤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개봉했다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와, 진짜 웃긴 사람이구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15세 관람가인데 19세를 안 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장르는 액션 코미디, 전 SF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시안 배우들이 나오지만 국가는 미국입니다. 러닝타임은 2시간 조금 넘어가고 저희 주요 등장인물로는 양자경 배우님, 그리고 스테파니 수, 키오이칸, 그리고 제이미 리 커티스까지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독은 그 다니엘스라고 불리는 다니엘 콴이랑 다니엘 쉐이너트가 감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인터뷰를 보니까 너네들 더 다니엘스라고 하냐 아니면 그냥 다니엘스라고 하냐 이랬더니 저희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 다른 다니엘들의 이름을 뺏어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당신은 디 제이미 리 커티스다 막 이런 드립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웃긴 아저씨들이에요. 이분들 데뷔가 스위스 아미맨인데 혹시 아세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충격적이라고. 저 실은 그거 소문으로는 듣고 있었거든요. 들었을 때도 이게 대체 뭔 영화일까? 시체를 타고 강을 건넌다 하길래 B급 영화겠구나 하고 보지나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영화 보고 한번 봐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리포터로 유명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시체예요. 그분을 타고 대서양인가 어딘가를 횡단하는 영화라고 전 들었습니다. 정말 B급이래요. 궁금해질 것 같아요. 네,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 분이 참 필모가 독특하더라고요. 그런 배역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일부러 약간 이미지를 깨시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즐기는 거라고도 얘기를 나 하더라고요. 같아도 즐길 것 같은. 저 같아도 그죠?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줄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 가족. 세금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한 에블린은 멀티버스 속 웨이먼드에게 세상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에블린은 본인 당사자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멀티버스 속 수많은 자신들과 이해할 수 없는 버스 점프, 괴물로 변해버린 세무서 직원까지 에블린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줄거리 처음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줄거리를 안 읽어봤어요. 그냥 이 영화가 엄청 유명했고 왓챠피디아를 보면 예상 별점이 나오는데 저한테 거의 한 4.3점? 4.5점이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진짜 안 뜨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의 다 3점, 3.5점, 4점을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취향인 영화가 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멀티버스가 뭐지 싶었던 게 첫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멀티버스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포스터부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렇게 양자견이 이렇게 하고 무슨 원 같은 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범상치 않다 싶어서 막연하게 보고 싶어서 실제로 개봉했을 때 조이님과 막연하게 봤습니다. 조원 아닌가요? 전 안 조- 봤는데요. 네, 조원님과 막연하게 봤습니다. 저도 그때 한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요? 이제? 그죠. 그때 그냥 재밌다는 소문 듣고 유랑 같이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내용들에 대한 잡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스포일러가 난무할 예정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전체적인 감상이 어땠나요? 그 소세지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그냥 웃겼어요. 난 특수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 소세지 장면이랑 버스 점프할 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전 그때 속으로 정말 의아했거든요. 저는 약간 제 취향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돌만 나오고 모든 배경음이 다 조용해지고 자막만 나오는 장면은 처음에 봤을 때도 참 좋아했고 두 번째 이번에 봤을 때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을 때 그 돌만 덩그러니 나오고 자막으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그렇게 잘 웃던 관객들이 안 웃고 저만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다 울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 근데 저만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하하하하 자막 이런 게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싹 다 번역가님이 요청을 했다고. 그리고 자막 편집한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덤긴 거래요. 원래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노동. 근데 특별히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근데 정말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자막도 맞아요.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키오이칸 솔직히 저는 그분 목소리를 몰랐을 때 되게 낮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다람쥐 같이 좋은 의미로 너무 귀여운 다람쥐 같은 목소리시더라고요. 근데 무술 되게 잘하시고 멋있어요. 멋있는데 다람쥐 같아. 그리고 저는 양자경이 그렇게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연기를 잘하시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항상 멋있는 데모 역할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옷이 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옷 멋있죠. 네, 정말 마음에 들었고 중간중간에 뭐 소세지 손, 뭐 다른 유니버스 뭐 있었죠? 라따또이. 라따또이 유니버스 뭐 이런 건 저는 뭐 그럴 수 있지예요. 저는 SF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잘 만들었다.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이 그 에블린이랑 조부 막으려고 막 모여들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딱 멋있었어요. 맞아요. 옷도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옷을 너무 좋아. 저는 처음 봤을 때 완전 웃기다. 진짜 웃기다. 병맛이다. 그냥 내 취향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유튜브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완전 B급 맞아요. 감성이 완전. 알고 보니까 감독님들이 이제 활동 자체를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걸로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조회수 대박 났다면서요. 네네. 무슨 막 10억 넘게 막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유튜브 감성이 나와서 많이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너무 좋았고 특히 저는 그 원시인이 나와가지고 우가우가는 장면이 미친 듯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빵 터졌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웃기기도 웃긴데 아름답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시인 장면 나오는 거 레퍼런스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말해보세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잘하시네.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보셨어요? 아니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진짜 잘 만든 영화입니다. 봤어요? 저 봤죠. 저 근데 좀 어렸을 때라니까 너무 웃기네. 좀 전에 봤는데 그게 약간 엄청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봤다가 처음에는 소리 없이 한 30분인가 40분인가 1시간이 계속 나와요. 영상만. 그래서 졸려 죽을 뻔. 하지만 그 장면 이후로부터 소리가 나오면서 우주 내용이 나오면서 엄청 잘 만든 영화예요.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볼 때 진심으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저 울 뻔했어요. 겨우 참았어요. 울었어요. 웃었어요? 저는 참 많이 웃었고 눈물이 나는 것까진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모순적이네요. 네. 그럼 어디서 울으셨고 어디서 웃으셨어요? 저는 그 라따구리 장면이랑 그 돌멩이 하하하하 자막에서 웃었고요. 울었던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엄마가 딸을 구출해내고 이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웃고 많이 울었는데 웃은 게 막 하하하하도 있는데 약간 처음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하하 막 이런 웃음이 아니라 야 피식하고 웃어요. 입가에 웃음이 계속 있는 영화예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데 저는 울었던 게 그 돌멩이 씬에서 조부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규칙 따위는 없어. There's no rule. I'm gonna get into you인가 뭐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너무 너한테 갈 거야 하는데 엄마 막 이러고 울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실패한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는 맞아요. 그 웨이먼드의 말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울컥했던 부분은 그 어머니랑 딸이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세탁소 주차장에서 나는 이제 다 쓸모없다 이제 막 딸이 그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에이블린이 그러면 난 그거 소중히 여길게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 소중히 여긴다는 게 체리시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너무 잘 쓴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체리시라는 단어가 왜냐면 저도 그 번역가님의 인터뷰를 보고 열심히 보고 와가지고 그게 아끼다도 있고 소중히 하다도 있고 그 아름답게 여기 어여삐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먹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체리시라는 단어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네요. 맞아요. 이게 참 이렇게 듣고도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기도 하고 B급인데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많이 섞여 있거든요.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합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족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족 영화 플러스 철학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플러스 판타지 힐링 무비. 정말 많이 달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화를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니까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불호였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버스 점프를 해서 능력을 얻는다는 그것 자체는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 버스 점프를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웃긴가? 나 지금 웃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B급 감성이 저랑 잘 안 맞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불호였던 부분이 마지막에 웨이먼드가 뭐 다정함, 사람은 서로 다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영화를 보든지 그 교훈적인 내용이 대사나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에올에서 딱 그렇게 나오니까 순간 별론데? 라면서 약간 좀 유치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대놓고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좀 유치하긴 했어요. 근데 웨이먼드 캐릭터라서 납득이 가는 맞아요. 그 캐릭터가 아니라 갑자기 막 조부투바키가 우리가 모두 친절해야 해 이러면 뭐야 이게 막 이러는데 웨이먼드가 막 어떡해 나 우리 모두 친절해야 해 하는 너무 귀여워. 배우님이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좀 이런 메시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흥미롭네요. 이 감독이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돌려 말하고 그대로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조금 촌스럽기도 하죠. 저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고 생각을 한 게 실은 개봉했을 때 너무 재밌게 봐서 친구한테 추천했다가 욕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추천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르겠다고. 완전히 맥시멀리스트 영화고 B급 감성이 낭낭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 친구가 원래 무슨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대중영화 픽입니다. 탑건 매버릭 같은 거 좋아해요. 약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 스타일인가요? 혹시 궁금해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젊었을 봤어요. 때? 한 60살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직 젊어요. 진짜 웃기네. 근데 B급 감성이 진짜 약간 미국 코미디를 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얘들한테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그게 아닌 친구들한테는 확실히 조금 어렵다기보단 이해가 안 되고 더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엄마랑 봤으면 저희 엄마는 핸드폰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전 100% 확실합니다. 약간 정말 서양 서브컬처에 관심이 있거나 상상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 빼고는 중년분들은 한국에 있는 중년분들이 이거 진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엄마랑 보고 싶은 영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랑 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 엄마는 평생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슬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젊은 사람들은 이미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은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내가 좀 미국 애니를 좋아한다, 뭐 SF 좋아한다 하면 당연히 이해 쌉 가능입니다. 중간에 조금 우당탕탕하고 스피디해가지고 이해가 쫓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차라리 지루한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럼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더 해볼 건데 우선 뭐 다른 멀티버스 영화 본 거 있나요? 저는 멀티버스 영화가 이 영화 빼고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영화가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실은 평행세계 멀티버스 이야기 본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뭐 듄에서 알 수 있듯이 SF를 보통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평행 세계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이랑 주제가 너무 찰떡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납득을 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평행 세계가 아니었으면 애초부터 주제 설명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완전 판타지도 약간 과학적인 판타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생활에 연결돼 있는 판타지. 해리포터는 먹을 세계도 있고 마법사 세계도 있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납득하기도 쉽고 마블 시리즈도 우리 주변에 히어로가 있을 수 있다 또 있고 근데 스타워즈는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별로 안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전 마블 영화를 많이 봤고 SF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평행세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적인 마블 시리즈도 그렇고 전 특히나 그 마블의 로키 시리즈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로키가 타임라인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다루면서 다양한 우주 속의 사건을 보게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인 릭 앤 모티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15금 버전이면 그건 진짜 19금 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평행 우주도 되게 많이 나와요. 평행 우주도 되게 많이 나오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 SNL에 토스트가 출연하기도 하고요. 광고로는 끝없는 문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파가 사람처럼 전화를 하고 사람은 소파 역할을 하는 그 퍼니처 유니버스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세지 손가락쯤은 저한테는 정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당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막 이랬어요. 네. 평행우주가 사실 양자역학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죠. 왜 이렇게 확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시죠? 제가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 때 잠을 잤지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 문과생이었는데 과학은 한국말을 하지만 외계어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시험지도 항상 다 찍었고 아무튼 그렇게 정말 심하신 살아왔고요. 거 아니에요? 저 이과생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궤도 이런 분들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근데 아무튼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양자역학 그게 그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얘기죠. 그 입자가 있을 확률. 네, 아무튼 벌써부터 어렵네요. 네,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그래서 근데 저도 책을 읽고 약간 겉지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 저는 그 양자역학이란 게 전에는 입자가 어디에 우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입자가 존재할 확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70%고 왼쪽에 있을 확률이 30%예요. 일단 그렇게 쳤어요. 딱 봤는데 오른쪽에 있어. 그럼 왼쪽에 있을 확률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지 애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 왜 당연한 얘기를 이게 숫자로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버스를 탔잖아요. 그럼 내가 버스를 탔을 세계랑 버스를 안 탔을 세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갑자기? 이거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런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양자역학의 그런 느낌이거든. 모든 게 확률의 문제라고. 근데 원래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딱 관측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그럼 왼쪽에 있을 세계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대중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걸 봤을 때 왼쪽에 있을 가능성은 아예 싹 다 사라진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평행우주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세계 해석으로는 우리가 관측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세계, 왼쪽에 있는 세계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평행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모두 다른 갈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네요.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끔 왜 타로나 사주 같은 거 보면 잘 안 양자역학 얘기했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작년에 저한테 그 점 보시는 분이 남자가 들어오는데 결혼을 할 만한 남자친구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그 달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평행 세계가 있다면 평행 세계에 있는 누군가의 그 조언은 결혼할 만한 그치.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70%의 확률로 지금 못 만난 거고 그 사람은 30%의 확률로 만난 거잖아요. 아이고 부럽네요. 그러면 버스 점프해갖고 그 사람 보고 싶겠네요. 아니요 그냥 현실을 또 그래요? 기다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평행 우주 중에 영화에서 나온 평행 우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있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소세지 장면 있잖아요. 정말 손가락을 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손가락을 물고 머스타드 소스가 나오게 깨무는 건지 약간 기괴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에블린이 이제 배우가 되는 평행 세계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재 남편을 차고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웨이먼드를 또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인연이란 거는 계속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남자가 시간을 막 타임머신처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게 되면서 자기가 인생의 하나뿐일 수 있는 여자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 인연은 계속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래,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되게 연애하고 싶으신가 봐요. 맞아요. 그러게요.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도 그 소세지 세상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왜냐면 그 디어들이랑 에블린이 원래는 세무사랑 그 대상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데 실은 이 평행 우주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걷다가 저는 조원님이랑은 다르게 그 소세지에서 막 핫도그 막 나오고 막 핫소스 나오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그거 다 웃기긴 한데 제일 좋아했던 건 역시 화양연화 느낌이 있는 그 왕가이 유니버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 배우가 되는 그 유니버스 둘 다 너무 멋있었고 제가 왕가이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가 두 분이 왕가이 영화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감독들이 진짜 그 느낌을 내려고 엄청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화 다른 특징이 아시안이 나오는 미국 영화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아시안이 나오는 미국 영화인데 오스카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스카가 그때 한창 약간의 눈치를 봤던 게 기생충으로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다른 인터뷰를 할 때 아카데미상은 로컬이잖아요. 막 이 발언이 한창 화제가 됐었대요. 그 이후에 이렇게 에이올이 상을 잔뜩 받아가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정말 일단 좋았어요. 전 물론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항상 백인 아니면 흑인이었거든요. 뭐 히스패닉, 아시안 진짜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안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약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본다는 게 개인적으로 히오이 칸이라는 배우가 원래 아역이 인디아나 존스라던가 구니스. 네, 구니스 같은 영화에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했다가 클수록 오디션이 아예 안 들어왔대요, 그분이. 그래서 포기하시고 무술 감독을 하셨는데 다시 연기에 대한 용기를 얻은 것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양자경 주연의 아시안 롱콤을 보고 영감을 받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흔한 그 막장 드라마, 한국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아시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 다시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혹시 나 오디션 다시 볼 수 있냐 하고 2주 뒤에 에일 오디션을 보셨대요. 와,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운명이네요. 네, 근데 또 내용이 심지어 에이올이 신파 가족극도 아니고 아시안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평행우주 판타지라는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양자경님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양자경님이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코멘트로 For all the little boys and girls who look like me, watching tonight this is a beacon of hope and possibilities.라고 네,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라고 자기의 상을 딱 들어 보이면서 하시는데 거기 있던 모든 아시안계 사람들이 영감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도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아시아인이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약간 차별의 그런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다는 거에는 정말 크게 동감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영화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주인공도 외국인, 조연도 다 외국인, 근데 생김새는 서양인인데 한국어로 말을 해. 근데 이게 한국 영화야.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겠다. 근데 약간 서양인이 한국어를 하면 우리나라는 또 서양인은 또 약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상상을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동남아 그 국가에서 맞아요.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동남아. 진짜로 그런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그렇게 오픈 마인드가 될 사회가 될지 진짜로. 궁금하네요. 근데 조만간 다문화 사회 되는 거는 진짜 시간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 점에서 정말 이 수상이라는 의미가 이 아시아인이 수상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정말 크지만 아시아인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는 그 오스카상 관계자분들도 어쩌면 대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나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진짜 다친 나라긴 하죠. 어떻게 보면 엄청 문화적으로. 다쳤죠. 네, 그래서 진짜 이상 깊었겠네요. 그래서 이젠 영화 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더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거는 장면 연출이었거든요. 장면 변환 진짜 빠르고 막 액션씬 미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연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들이라고 되나요? 나중에 저 배우 되면 써주세요. 아무튼 저희 감독님들이 너무 연출을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유니버스마다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그 지점도 너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카메라 무빙도 달라지고 연출도 달라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키오이칸이 힙색으로 사람들을 때릴 때 립밤 씹어먹고 사람들을 때릴 때 약간 성룡인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배경도 약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옛날 홍콩 영화, 중국 무협 영화 보면 사람들 밥 먹는 데서 싸우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액션이 너무 특색 있고 빠르게 찍혀서 좋았고요. 멀티버스 넘나들 때 그 연출도 너무 좋았고 액션 씬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해요. 밑에서는 원래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CG로 지운 거다, 선도 지운 거다, 뭐 열었다가 닫혔다가 이런 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봉고차에서 에블린이랑 웨이먼더 얘기할 때 뒤에서 그 세무사 직원 디어즈리가 딱 창문으로 손을 딱 펼쳐가지고 걔를 끄집어내잖아, 에블린을. 그 손이 감독님 손. 진짜요? 에블린은 그때 파리에 있었고요. 웨이먼드는 미국에 있었대요. 그거 CG로 붙이신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코비드일 때 찍으셔가지고 흥미로웠어요. 저는 장면 연출이 진짜 그냥 미쳤다. 대신 쇼츠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유튜브의 느낌이 낭낭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씩씩씩 바뀌고 하면서 그냥 즐겼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양자경님의 액션씬은 물론 뭐 당연히 다 너무 좋았는데 이게 영화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 키호이 칸님이 힙색으로 이렇게 휘휘휘휘 막 사람들 패고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이 더 인상이 남았어요. 저는 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만 지루하고 단조로우면 바로 자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솔직히 완전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잤어요. 너무 뭐랄까요. 속도감도 빠르고 해서 이걸 따라가느라고 잠이 들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면 연출을 너무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잘 풀어 나가신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에블린이 막 딸이랑도 다투면서 남편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세탁소에 온 손님도 맞이하면서 자신 아버지, 할아버지도 챙기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정신없는 거를 장면 연출을 너무 바쁜 에블린의 모습을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관객인데도 저도 막 마음이 급해질 정도로 그런 장면 연출들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출하면은 장면 연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인상이 깊었던 거는 역시 의상. 조이님이 말하셨던 의상이었는데 특히 조부 투바키의 의상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조부 투바키 의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특이하고요. 키치하고 그 스테파니 수라는 배우랑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 옷이 되게 화려한데 이게 그 배우님이 엄청 막 모델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 잘 어울리고 소화를 너무 잘해서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컨셉마다 옷이 계속 바뀌는데 의상 디자이너님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블랙홀에 들어가기 직전에 크레파스처럼 얼굴에 약간 화장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애기처럼 장난감이 붙은 드레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엄마 앞에서는 결국 아이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님이 의상에 별명을 다 붙이셨더라고요. 저희 맨 처음에 엘비스처럼 입고 나올 때 기억하세요? 네, 처음 등장 그 네. 돼지 들고. 돼지 들고 올 때. 그때 그거 엘비스 조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여왕처럼 그 하얀 배경에서 있는 건 가데스 조브라고 여신 조브라고 하시고 약간 여기에 뭐 이마에 조이라고 필기체로 쓰는 거 아세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일부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일부 에블린이 죽을 때. 아, 알겠다. 아무튼 그 머리에 이렇게 조이라고 써 있는 그 옷은 약간 J-팝 스타일 같기도 하고 K-팝 스타일 같기도 해서 이분이 K-팝 아니면 J-팝 조브라고 부르신대요. 배우님도.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의상이 너무 좋았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돼지가 조부 투바키의 첫 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씩 의상이 바뀌는데 그것도 눈이 그냥 빠르니까 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의상적으로 좋았던 거는 조부 투바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연출로 따지자면은 레퍼런스들은 어땠어요? 저는 라따구리가 저 너무 웃겼습니다. 아 라따구리 진짜 웃겼음. 아 라따구리 너무 번역도 너무 잘했대. 원래는 걔 영어로 라따쿤이잖아요. 라따쿤이 라쿤. 그래서 원래 라따쿤이 그대로 가시죠라고 했대요. 번역가님한테. 근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듣는 거랑 써 있는 게 다르면 위화감을 느낀다고 라따쿤이 하시죠 했는데 안 된다고 이거 무조건 라따구리 해야 된다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따구니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라따구니가 그 약간 노래를 불렀나? 그 뒤쪽에? 그 철창 안에 갇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재밌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저도 그 라따구리 장면이 진짜 웃겼거든요. 그 처음에 에블린이 그 모자 안에 있는 라따구리를 발견을 했을 때 너구리가 에블린한테 메롱메롱 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네, 진짜 너무 웃겨갖고 저 그때 엄청 웃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따구리가 철창에 갇혀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랑 에블린이 쫓아가는데 이제 남자가 에블린 머리를 잡고 조정하면 에블린이 헛들 하면서 슝 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너무 어이없어. 진짜 짜증나. 저는 그 라따구리도 웃겼고 아까 말한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재밌었고 그 할아버지 나오셨을 때 프로페서 X가 생각났다고 써놨는데 혹시 프로페서 X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겠네요. 엑스맨이라는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약간 생각을 읽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닐 수 있어. 좀 돼가지고 왜냐 그 캐릭터가 다치셔가지고 항상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머리가 대머리세요. 그래서 딱 보는데 프로페서 X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익숙하군요. 슬슬. 네.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화양연화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양자경님이 무술할 때는 약간 양자경님이 무술 배우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시작도 그렇고 그걸 다시 필모그래피를 재조명하는 느낌도 났습니다. 이렇게 연출적인 얘기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감독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병헌 감독님이 떠올랐거든요. 이병헌 감독님도 약간 B급 감성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많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스물 영화도 약간 코미디 이런 쪽이고 지금 닭강정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이병헌 감독님이 만드셨고 멜로가 체질도 약간 코미디예요. 근데 결은 진짜 많이 달라요. 이런 B급 코드나 웃긴 개그 코드가 결은 정말 많이 다른데 이병헌 감독님은 대사에 그 약간 개그 코드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 치자면 이병헌 감독님이 많이 떠올랐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의 대립을 어떻게 그 에블린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악역 조부 투바키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낸 게 너무 좋았어서 저는 딱 악역에 등장했을 때 아니 딸을 악역으로 설정했다고? 저는 이게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그 멀티버스의 모든 능력을 모아서라도 그 딸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같은 대학교 애니메이션 수업에서 만났다고 했나? 근데 그때는 안 친했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일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취향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나는 건 행운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생각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게 진짜 영화인다워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반가웠던 배우가 있나요? 저는 참고로 배우들 다 잘 몰랐어요. 저만 한 10줄 썼는데요. 네, 읽어주세요. 저는 미드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미드도 보고 뮤지컬도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많이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테파니 수라는 배우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라면 너무 웃기네. 그 배우님이 원래 비몰 7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오리지널 캐스트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노래도 너무 귀여워요. 꼭 들어보세요. 제가 부를 순 없고. 불러주면 안 돼요? 노래요? 네. 이제 편집해야지 내가. 비몰 7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약간 책을 읽고 인공지능 같은 게 내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명령을 해줘요. 야, 이 여자애가 너 좋아하니까 가서 고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금 유치한 내용이에요. 막 청소년 그런 내용이라서. 근데 이게 그 사랑을 받는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데 너무 귀엽게 나와요. 네, 그래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요. 노래 너무 귀엽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스폰지밥 뮤지컬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아직 몰랐어요? 몰랐어요. 스폰지밥 뮤지컬인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스폰지밥 같아요. 배우가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카렌 역할을 맡았는데 그 컴퓨터 와이프 기억나세요? 플랑크톤의 와이프 네, 알아요. 컴퓨터 그 배우 그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스폰지밥 뮤지컬에서 플랑크톤 배우가 진짜 잘생겼어요. 봐야겠네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약간 네 정말 잘생김? 꼭 보겠습니다. 매력이 정말 넘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플랑크톤한테 반할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또 이 영화 보기 전에 오디션 영상이 사실 이분의 오디션 영상이 너무 유명해서 저는 참 많이 기대를 했는데 역시 잘하셨더라고요. 또 그 라따구리한테 조종당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제가 옛날에 중딩 시절을 책임졌던 글리라는 뮤지컬 드라마에서 그 댄서 역할인 마이크로 나오신 배우님이거든요. 그래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 배우님은 아시안 배우로서 되게 잘 나가는 배우님이라 어딜 가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스테파니 수가 너무 반가웠고 그분 노래 너무 귀여우니까 들어주세요. 제목이 A Guy That I Kinda Be Into. 되게 귀여워요. 제목부터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제 추가로 저희가 다 N이거든요. 제 기억상. N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에블린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여러 평행 세계를 드나들면서 세상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세상을 구하고 이런 거랑은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일단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버스 점프해서 능력 얻고 괴물 물리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 그리고 잘 끝났어.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재밌었네. 혹시 내가 차기의 슈퍼히어로? 마블 아이언맨과 마블 스파이더맨을 안 봤다면서요? 뛰어넘는 제2의 뭐 조원 크레더블 뭐 이런 거 되는 건가? 모른 척 해야겠다. 혼자 뿌듯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관종이라서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짤 아세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딱 운전하다가 딱 님들 앞에서 멈춰갖고 시간 없으니 얼른 타! 나중에 설명해줄게 이러면 타실 거예요? 근데 하얗고 귀여운 강아지예요. 말을 해요. 다가가서 너 왜 말을 해? 그럼 이제 강아지가 빨리 타라고 그러면 이제 문 열면서 근데 왜 너 말을 해? 일단은 말을 왜 하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탈 것 같아요. 그게 그 문제구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평행 세계에 저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영화 자체가 말을 하잖아요. 에블린한테. 너가 지금 가장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현재의 인생에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에블린이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최악이에요. 그러면 저는 평행세계 중에서 최고의 인생을 선택해서 거기에 가서 삽니다. 근데 이제 후회는 하겠죠. 아무리 최악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 내 가족들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행 그리워하고 또 돌아가겠죠? 근데 또 돌아갔는데 평행 세계 속에서 또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정이 들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리워하고 또 거길 가겠죠?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천재인데요? 천재인데요. 저는 일단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안 좋아졌을지도 모르는 선택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특히나 아직 크게 이뤄놓은 게 없어서 언제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악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웨이먼드의 말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알 바인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선택을 한 거는 선택을 한 건데 그것들도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굳이 후회할 필요도 있나 싶어요, 솔직히. 평행 세계 인생 중에 그 가장 최악의 인생이라도 나한테 최고면 그게 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또 유니크하면 됐다. 어차피 다른 평행 세계의 나들은 나와 같은 선택을 한 명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유니크함을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공감이 되는 장면들도 엄청 많았는데 이게 공감이 된다는 게 좀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감이 되는 장면이나 캐릭터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조부 투바키가 여러 멀티버스를 다 경험해본 결과 다 부질없고 똑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저는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막 부질없고 허무하다 이런 거에 공감을 한다는 건 아닌데 사실 뭐 우리 삶이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할 게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만 가치가 있으면 된 거지 누군가의 눈에 나한테 거창하고 대단한 게 그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눈에 다 거창하고 대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조이인지 조부 투바키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세탁소 주차장에서 엄마한테 우리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우리 신경 끄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라고 할 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엄마랑 싸운 게 아니라 약간 엄마랑 생활 습관이 안 맞거나 너무 나랑 안 맞는다 싶을 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딸과 엄마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웨이먼드가 친절함을 베풀면서 살자 하는 장면이 공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사회라서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보면서 웃기기도 웃긴데 후반 갔을 때 공감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엄청 많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에블린이 후반에 주차장에서 이 모든 건 다 한순간이다라고 할 때 그럼 그걸 귀중히 여길 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항상 그 생각하면서 살기는 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막 좀 즐거울 때가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울 때는 누구보다도 그 순간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 SF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SF는 너무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막 만 몇 년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미래는 알 수도 없는데 뭔 상관인가 싶어서 별로 흥미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좋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의 메인 빌런이 조부 투바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부 투바키가 굉장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부 투바키에 공감이 가나요? 근데 조부 투바키가 그 마지막에는 어차피 인생이 의미가 없으니까 같이 갈 동반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왜 동반자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동반자를 찾았는지? 저는 아주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외로우면 힘들잖아요. 원래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좀 힘이 나는데 근데 안 그래도 막 허무해가지고 미치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라도 찾아야 되겠고 찾은 김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해답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조부 투바키랑 생각하는 게 뭐 부질없다라고까지는 생각하는 건 아닌데 다 결국에는 다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외로움이 훅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 저는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집밥 먹고 오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엄마를 만나는 게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모든 평행 세계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허무한 것도 허무한 건데 그걸
그걸 돌아보는 과정이 또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사는 대사가 조부랑 조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냥 둘 다 뱉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부 투바키의 생각에 공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10대 때 그런 생각 미친 듯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괜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좀 힘들 때는 이거 다 의미 없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동반자를 찾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냥 외로워서 해요, 간단히. 외로우면 뭐 사람 찾게 되잖아요. 조이님이 아까 모든 평행 세계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알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 게 모든 평행 세계를 알면 저는 조부랑 똑같이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외로워서 사람 찾고 다닐 것 같아서 딱히 알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마지막 대사 그 딸이랑 조부랑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대사도 저는 그때 그냥 한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딱히 차이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부 투바키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블린이랑 웨이먼드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히 긍정적으로 살자, 희망적으로 살자 간단히 말하면 그건데 혹시 에블린이랑 웨이먼드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특히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다 부질없고 허무해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불친절해지고 사회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별다를 바 없는 삶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친절함과 다정함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하하하. 따뜻한 사람. 저는 어차피 삶은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이 세상 우주 전체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 티끌만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평생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도 우리의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우리 죽으면 그냥 끝인데 그래도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지 내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웨이먼드랑 에블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원님처럼. 왜냐면 안 그러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 죽는데 그것만으로도 삶은 비극인데 그거 이상을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전체적인 틀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사선의 행복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은 어차피 감정적이니까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모순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블린이랑 웨이먼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긍정적인 태도고 근자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웨이먼드가 하니까 귀여웠어요. 그 키우익한 배우가 해서 너무 귀여웠는데 약간 진짜로 완전 하루 종일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긍정적인 게 더 낫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엽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 저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약간 그 뒤에 백업이 없고 정말 무대뽀로 달려나가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럴 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해는 안 끼치면 자기의 삶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됩니다. 중요하네요. 네. 저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태도가 평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무모하게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사소한 두려움들도 물리쳐 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살면서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대신에 반대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 일을 진행을 하거나 목적이 있는 일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옛날에는 뭔가를 시작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도 없고 사실은 안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때 실망감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좀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솔직히 삶의 두 번째 모토라고 할 수 있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상적으로는 그냥 뭐 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너무 크게 힘든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게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 같은 거를 가지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특히 그런 긍정적인 태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근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자감이니까 근거가 없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른 책 이야기를 하면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역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태도만큼은 자신의 자유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 마지막 보루로 가질 수 있는 게 근거 없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나에게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후회하게 되는 것. 근데 약간 내 선택이니까 그 결과도 제가 책임지고 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랑 정말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저는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이없는 선택을 했든지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나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안 그러면은 머리 끙끙 싸매고 있던 옛날에 내가 너무 불쌍해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의 선택은 어쩔 때는 쉽고 어쩔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거나 순간 끌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선택을 잘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간절하거나 정말 애매한 거는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선택을 잘 못해요. 제가 대안을 정말 여러 개를 깔아놓고 한 다음에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해지거든요. 그런 순간에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는 실망은 하더라도 후회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을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는 정도? 그래서 저한테 선택이란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웃긴 게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의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보를 정말 많이 찾아보고 대안을 여러 개를 다 고민을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선택을 하는 거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해요. 그냥 조금이라도 여기에 마음이 안 간다? 그러면 그거 버려. 여기에 마음 그냥 끌려. 그럼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감정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하시나요? 근데 충동적인 거는 감정인 것 같아요. 충동적인 선택은 감정인데 좀 오래 하는 선택은 이성적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성적인 선택은 점심을 고를 때입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모든 것을 따져보면서 고릅니다. 저는. 저 근데 가끔씩 조이님이랑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 고를 때 제일 늦게 선택하시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네요. 그러면 모든 그 메뉴의 정보를 다 살펴보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도 다 생각을 그런 해보고 느낌은 막 이런 아닌데 이성적으로? 가장 내가 뭐 어제 뭘 먹었고 오늘은 어떤 걸 먹을 기분이고 여기에다가 시럽을 더 할지 뺄지 아이스를 많이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네요. 윤님은요? 저는 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간혹 감성이 방해합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번에 책 산 게 방해된 게 아닐까. 맞아요. 요즘 지름신이 왔어요. 와우. 저는 한 번도 이성적으로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감정입니다. 어떡하죠? 제가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이상한 선택을 하려거든.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결혼한다 그러면 축하해 드릴게요. 아니요. 뭐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거의 방송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질문 2개 정도로 하고 엔딩 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벌스 점핑을 하면은 어떤 능력 가지고 싶은가요?
그 무술을 잘하고 싶어요. 에블린이 무술 선생님한테 무술 배워서 뭐 중국 무술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해갖고 누가 나한테 내 약간 심기를 너무 심하게 건드린다, 선을 넘는다 그러면 목을 한 대 때려. 그러면 하고 죽는. 죽어요? 아, 죽일 죽- 거예요? 아, 이게 죽이는 거 어딜까요? 아니고 죄송해요. 하고 이렇게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멋쟁이 조언이 되고 싶네요. 농담입니다. 네,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별개로 저는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 여러분 픽사의 인크레더블 다 보셨나요? 네. 네. 거기서 엄마가 몸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갖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준비를 할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일찍 준비를 해도 항상 느려요. 그래서 가는 길이 항상 바쁜데 몸이 늘어나면 손 한 번만 꼭 잡으면 쭉 당기면 거길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녹음실이 홍대인데 저희 집에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간판을 잡으면 그냥 한 번에 쭉 당기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들의 능력이 엄청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뺀 이유가 뭐냐면 빨리 달리려면 팔과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팔을 한번 뻗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몸이 늘어나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평행 우주에 대화를 잘하는 저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약간 스몰 토크를 되게 잘하는 능력?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말하면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회성 좋은 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요? 아니요,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 약간 어려운 분이랑 말할 때 정말 뚝딱 돼가지고 오늘도 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좀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말수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전 낯을 정말 많이 가려서 다들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다. 그래도 활발한 편이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도 능력을 갖는다면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도 갖고 싶네요. 저는 무슨 능력이 가지고 싶냐면 발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힘내세요. 오늘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네요. 발음 좀 좋아지고 싶어요. 혀가 두껍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싶다. 무술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어떤 웨이먼드와 결혼하고 싶나요? 저는 현실 웨이먼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상형이 소소하게 웃기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소소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데 영화를 보면 웨이먼드가 뭐 어떤 세탁물 어디다 뒀어 하니까 좋은 곳에 모셔두었어 하고 누나를 붙여놓고 집안에다가 놓잖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면 전 귀여워서 하루 종일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웨이먼드처럼 귀엽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이상형이어서 현실 웨이먼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레이먼드라는 사람은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어느 우주든 뭔가 성격이 다 비슷해 보이시는데 그 배우님이 연기할 때 원래 웨이먼드는 다람쥐처럼 연기하시고 화양연화는 폭스처럼 연기를 하셨대요. 둘 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수 있다면 그냥 다 상관없을 듯. 그 소세지만 아니면 돼요. 저도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조이님이 말했듯이 웨이먼드 좀 벤츠예요. 그냥 다 비슷하고 다 따뜻하고 하는데 굳이 꼽자면은 저는 알파 웨이먼드가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왜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섹시하잖아요. 잘라버려야겠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코너인 별점과 한 줄 비평을 할 건데요. 저는 참고로 5점 줬고요. 비평은 난잡하고 우스꽝스러운 세상도 아름다울 수 있다입니다. 저 별점은 3.75고요. 아니 왜 점점 소수점이 늘어나요? 듄만큼 좋았지만 듄보다 조금 좋아서 3.75였고요. 한 줄 비평은 바쁘고 극한 상황 속 배엄은 따뜻한 샌드위치 한 입 같은 영화. 멋있는데요? 방금 멋있는데요? 생각하신 거예요? 네. 오. 왜냐하면 진짜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힘들고 바빠서 시간 딱 없을 때 먹는 게 샌드위치잖아요. 근데 정말 체력적으로 막 딸려서 손이 덜덜 떨 때 제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최근에 많이 먹었는데 뜨끈뜨끈하잖아요. 막 받을 때 그때 딱 베어 물면 그 치즈와 고기와 바삭한 빵까지 마음이 참 따뜻해지거든요.
그런 영화였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영화. 저는 4점 줬고요. 마타피디아에서 제가 한 4.5점 줄 거라 예상을 하던데 4점을 줬고요. 저는 그냥 여기 나온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규칙 따위는 없어. 너한테 다가갈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해볼까요? 다음에는 뭐 할 건가요? 엘비스 합시다. 저 엘비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요. 영화관을 엘비스. 빌립시다. 근데 저 진짜 그거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면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맥스로 그 돌비에서 봤어야 되는데. 댓글에서 영화관에서 볼 때 진짜 최고였대요. 보고 싶다. 콘서트 보는 기분이었다고 와. 아쉽네요. 넷플릭스에 새로 들어온 댐젤 그것도 되게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합시다.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어떻게든 하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근데 이러다가 또 다른 거 할 수도 또 있어요.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네. 뜬금없는 걸 수도 있어. 궁금하시죠, 여러분? 5화를 기대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편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밤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